제2절 지역사회 경찰활동입니다.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 신고와 관련된 척이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LBS라는 것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위치 추적의 통칭을 의미합니다. 셀 방식은 기지국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GPS 방식은 인공유성이고 문제는 건물 내부나 지하 등에서는 척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정확하죠. 와이파이 방식은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기준으로 한 위치 추적 방식이죠. 셀 방식과 비교해서 위치가 현격하게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와이파이 값이 아니라 셀 방식의 기지국 위치를 더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선 인터넷 공유기는 통신사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사를 하더라도 그 이전된 새로운 주소를 통신사에 등록을 해두지 않으면 이전의 주소가 조회가 되기 때문에 기지국을 기반으로 한 이 셀 방식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셀 방식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찰 순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 순찰 실험과 관련해서는 작년 공제의 실무정학 기준으로 해서는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승진 대비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순찰 실험을 보면은 뉴욕시 도복 순찰 실험은 도보 순찰을 강화해도 해당 순찰 구역의 범죄율을 낮추지는 못했으나 도보 순찰을 할 때 시민이 경찰 서비스에 더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음을 확인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순찰 실험에는 그 자동차 순찰 실험과 도보 순찰 실험이 있는데 그 자동차 순찰 실험은 제일 먼저 했던 뉴욕시에서 작전 25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뉴욕시죠. 여기는 방금 뉴왁시입니다. 서로 구분해야 되죠. 두 번째로 캔자스시에서 순찰 실험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자동차 실험이 되겠습니다. 캔자스 이렇게 자가 나오죠. 자동차 순찰 실험이 되겠습니다. 차량 순찰을 강화해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범죄율은 낮아지지 않았고 시민의 서비스도 결코 좋아지지 않았다. 차량 순찰을 늘리더라도 시민들이 그것을 인지를 하지 못했고 또 줄이더라도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뉴욕시의 순찰 실험은 결론적으로는 차량 순찰을 증가해서 범죄율을 좀 낮추었다 하는 그런 결과는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이때의 순찰 실험은 최초의 순찰 실험인데 좀 과학적인 순찰 실험이 아니었다 하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순찰을 증가했을 때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그 부분, 그것을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뉴왁시의 도보 순찰 실험이고, 네 번째가 플린트시의 또 도보 순찰 실험입니다. 이것은 이제 도보 순찰 실험이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범죄율을 낮추지는 못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 수준은 올랐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보 순찰은 시민들 눈에 훨씬 더 잘 띄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만족도, 서비스 수준이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핫스팟 실험이 있었죠. 핫스팟. 우리 경찰에서 현재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핫스팟이라는 말을. 핫스팟은 이제 범죄 다발 지역이죠. 범죄 다발 지역에 집중적으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범죄율도 낮아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범죄율도 낮추었죠. 문제를 다시 보면 순찰팀장은 일건 근무를 원칙을 하며 순찰팀장은 일건 근무가 아니죠. 교대 근무입니다. 지역 관서장이 일건 근무를 하죠.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은 항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에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순찰팀장은 순찰팀원하고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교대 근무 원칙이 되겠습니다. 휴게 시간이나 휴무 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역경찰 관서장이 정한다. 지역경찰 관서장이 정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구대는 뭐 휴게를 3시간 주고 또 옆에 지구대는 휴게를 2시간 주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경찰 직원들 사이에도 좀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고 전체적으로 인력 운영하는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휴게 시간이나 휴무 횟수에 대해서는 시도청 기준입니다. 시도청장이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도청에서는 휴게라든가 휴무 횟수가 같게 되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자, 지역경찰 운영규칙에서 순찰 근무입니다.
지정받은 사람은 지정된 근무에서 단속 검거를 해야 될 것이고 방문 진단도 합니다. 시설 장비의 작동 여부 확인. 시설 장비의 작동 여부는 상황 근무자가 하는 것이죠. 이 시설 장비라는 것은 지구대 파출소에 있는 시설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찰 근무는 밖에서 하는 것인데 다시 안에 들어와서 이 시설이나 장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겠죠. 그래서 파출소나 지구대 안에서 근무하는 상황 근무자가 작동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설 장비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지역 관서장이나 행정근무 요원이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작동과 관리를 구분해야 됩니다.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착 관리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문서와 관련되니까 행정업무에서 담당을 하겠죠. 사무엘 워커의 순찰 3가지 기능으로 범죄 억제, 대민 서비스 제공, 교통지도 단속, 교통지도 단속은 아니죠. 3가지 기능은 억제 안서가 되겠습니다. 안서가 되는 것이죠. 안은 안정감을 올린다는 겁니다. 안정감 증진. 아래의 순찰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무엘 워커가 말한 것은 범죄 억제, 그리고 공공안정감 증진, 대민 서비스 제공 이렇게 억제 안서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죄한다라고 했는데 이 죄라는 것과 그리고 이게 좀 키워드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것하고 대별되는 것이 찰스 헤일의 순찰의 5가지 목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범죄 예방, 범인 검거 이것은 범죄 억제하고 좀 상통하는 면이 있죠. 대민 서비스 제공 이것도 서비스 제공 비슷한 면이 좀 있습니다. 법 집행, 교통지도 단속, 질서 위지. 교통지도 단속을 여기다 넣어버렸죠. 자, 공공안정감을 증진시킨다 하는 이 부분은 헤일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죠. 이 서비스 제공은 있지만은 안정감을 증진시킨다는 부분은 사무엘 워커만 이야기했습니다. 워커라는 것이 걷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도보 순찰의 장점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차량 순찰에서는 공공안정감이 올라갔다는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도보 순찰할 때만 이 공공안정감이 증진되었으니까 워커가 이 헤일과 다른 점은 도보 순찰의 장점인 이 공공안정감을 증진시켰다는 부분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3가지는 억제, 안서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생활안전 경찰 활동의 이론적 경험적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라고 있죠. 커뮤니티 오리엔티드 폴리싱이 되겠습니다. 주민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를 했습니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경찰 조직 내 권한의 이양 등을 강조한다. 권한의 이양을 강조했죠. 주권화보다는 분권화를 강조했습니다. 그 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재량권을 많이 주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문제지향 경찰활동, POP입니다. Problem Oriented Policing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조분 대평이 되겠습니다. 조분의 넓은 평을 사야 된다. 조분 대평 혹은 조석 응가 이렇게 암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사라 모델입니다. 사라 모델인데 누가 주장했죠? 에크와 스펠맨이 주장을 했죠. S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S가 나오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뉴왁시 도보순찰 실험과 플린트 도보순찰 프로그램 모두에서 도보순찰이 주민의 심리적 안정감은 물론 실제 범죄율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차량 순찰에서는 주민의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 워커는 억제 안서,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캔자스시의 차량 예방 순찰 실험에서는 해당 주장이 지지받지 못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캔자스시에서 해당 주장이 지지받지 못했다는 부분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입증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순찰이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틀린 것이니까 3번이 되겠네요. 지역경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역경찰 운영규칙상 관리팀은 순찰팀원에 대한 1일 근무 지정은 누가 합니까? 순찰팀장이 하죠. 지역경찰 관서장이 아닙니다. 관서장이 근무일지를 짤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근무일지는 순찰팀장이 짜게 됩니다. 관리팀원은 기본적으로 순찰팀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죠. 하지만 근무일지를 만들 때 이 관리팀원에 대한 근무 지정도 하게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관리팀원에 대한 지정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주민의 경찰 업무 협조도로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전통적인 경찰에서는
시민에 대한 반응도로 평가를 했죠. 시민들이 112 신고를 했을 때 얼마만큼 빨리 그 현장에 도착하는가, 그런 반응 시간을 가지고 그 효율성을 평가를 했지만은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는 시민하고 얼마만큼 협조하에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런 측면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찰 규칙상 비상작전 사태 등 발생 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통제에 대해서는 경계근무죠. 지역경찰관은 강제추행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친고죄에 해당을 설명하고, 강제추행 사건이 친고죄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는 경우도 지역경찰관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구분을 해뒀으니까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잘 비교를 해서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업무평가의 주요한 척도는 사후 진압을 강조한 범인 검거율이 아닌 사전 예방을 강조한 범죄 무저서의 감소율이다. 맞는 말이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프로그램으로 이웃지향적, 그리고 전략지향적, 문제지향적,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타기관과의 권한과 책임 문제로 갈등 구조가 아닌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공동 목적 수행을 위한 협력 구조를 이룬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이런 공동 목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력 구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 업무 영역의 확대로 일선 경찰관에 대한 감독제의 지휘 통제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재량권을 많이 위임하는 분권화 체제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문제는 일선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경찰관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재량권이 많이 위임이 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 스콜릭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뒤에 꼴릭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래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잠깐 훑어보면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 전통적인 좀 방법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안 수요가 많은 시간대나 장소에 경찰력을 더 배치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고, 경찰의 전문적인 범죄 진압 능력을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수사대와 전문수사반을 이용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지향적이 되는 것이죠. 이웃지향적은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경찰과 청소년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뒤에 또 나옵니다. 여기는 골드스타인이 처음에 제안을 했는데 에크와 스펠만이 사라 모델을 구축을 했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문제지향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선 경찰관에게 문제 해결 권한과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범죄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맞겠죠? 많은 재량권을 위임하게 되겠습니다. 좁은 대평, 조속 응가로 이루어진 에크와 스펠만의 사라 모델이 되겠습니다. 맞고, 형법의 적용은 여러 대응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 말도 맞습니다. 형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이죠.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는 부분이 이 문제지향 경찰활동의 근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 지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민들은 민간 순찰을 실시한다. 이 부분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좀 가깝습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문제지향 경찰활동이 있죠. 서로가 비슷하게 운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엄격하게는 조금 구분이 되는 개념입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 주민들과 경찰 간의 아주 긴밀한 그 협력 네트워크를 강조를 하지만은 문제지향 경찰활동은 근본적으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주민들이 민간 순찰을 실시하는 것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에는 해당이 되지만은 문제지향 경찰활동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찰 운영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근무, 지역경찰은 각종 현황, 통계, 부책관리, 문서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죠. 중요사건, 사고 발생 시 보고, 전파, 이것은 상황근무가 되겠습니다. 중요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무전으로 전체 순찰 근무 요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상황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순찰팀의 수는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되겠죠. 경찰서장은 순찰팀 안에 인원을 몇 명 둘 것인가, 그 부분을 결정을 하게 되고, 순찰팀의 수,
지역경찰 안에 3개 팀을 둘 것인가 4개 팀을 둘 것인가, 이것은 시도경찰청장이 정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3개 팀을 둘 것인가 4개 팀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은 시도청 안에서는 그 지역경찰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또 경찰서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시도청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경찰 중요 시책의 홍보, 협력 치안 활동, 좀 대외적인 그런 활동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지역경찰 관서장의 직무가 맞죠. 관내 중요 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는 순찰팀장의 직무로 명시되었다. 맞습니다. 지역경찰 관서장도 중요 사건이 있으면 현장에 나서 지휘를 할 수 있겠죠.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장 지휘는 순찰팀장의 몫이라는 겁니다. 서장한 인구 면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경찰서 관할구역을 나누어서 지역경찰 관서를 설치한다. 경찰서장이 설치하는 것은 아니죠. 설치하는 주체는 시도청장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찰 관서라고 하면 경조법이나 또 직제, 그리고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를 말한다. 지구대 파출소는 맞는데 치안센터는 아닙니다. 지역경찰 운영규칙에서 지역경찰 관서라고 하면 지구대 파출소 이 두 가지만 해당되고 출장소라든가 센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경찰 관서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지법에 보면은 경찰 관서장이 나오죠. 이때는 경찰 관서가 어떻게 포함됩니까? 경찰서가 되고 지구대 파출소가 들어가죠. 그리고 출장소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출장소장까지 경찰 관서장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 경찰 관서장의 업무는 뭡니까? 위대한 일을 했다고 했죠. 위대사, 위험 방지 발생 방지 조치를 했으면은 관련 기관에 통지를 해야 되고 대간적 작전에서 통제할 수 있고 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그리고 이것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위해성 경찰 장비에서 국가경찰 관서가 있죠.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경찰청장부터 들어갑니다. 경찰청장이 들어가죠. 그리고 시도청장이 들어갑니다. 경찰서장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좀 중요한 게 경무관에서 경감이죠. 경감까지 국가경찰 관서의 장이 여기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률이라든가 대통령령 또 훈령에 따라서 규정에서 정의하는 관서의 범위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서 지역경찰 관서를 하면 이렇게 해서 어떤 관서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물어버리거든요. 지역경찰 운영규칙에서 종료 업무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시설 장비의 작동 여부는 상근무자가 하죠. 만약에 관리가 들어갔다 하면은 행정근무자와 지역경찰 관서장이 되겠습니다. 방문민은 각종 신고 사건의 접수 처리, 이것도 상근무자가 되겠습니다. 방문민원이죠.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근무자가 그 민원을 처리하게 되겠죠. 또 각종 신고 사건도 있습니다. 보통 112로 신고가 접수가 되지만은 지구대나 파출소로 다이렉트로 주민들이 일반 전화로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접수해서 그것을 처리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처리라는 말이 그 신고 사건을 전체적으로 다 처리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것을 순찰 근무자에게 연락을 해서 순찰 근무자들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접수 및 처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주민 여론 및 범죄 첩보 수집 이것은 순찰 근무자가 해야 되겠죠. 비상 및 작전 사태, 비상 이런 말이 나오면은 경계 근무자가 해야 됩니다. 지역경찰 운영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시도청장, 경찰서장은 지역경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를 해야겠죠. 그리고 교육시간, 방법, 내용 등 이것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은 시도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되겠습니다. 경찰청장이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정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도청장과 경찰서장이 교육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순찰근무 종류와 근무구역은 시간대별 장소별 치안 수요,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순찰 인원이나 가용 장비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지정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상한 건물을 지정받았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시설 장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방문민은 각종 신고 사건의 접수 처리도 하게 됩니다. 요 보호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감시도 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 사건 사고 발생 시 보고 전파도 하게 되고 기타 필요한 문서 작업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문서 작업 이렇게 나와서 이것을 행정근무자로 하면 안 됩니다. 상황근무자도 자기가 필요한 그러한 문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문서 접수 처리 맡고 시설장비의 관리죠. 여기서는 관리가 되고 예산은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장비를 관리하고 예산까지 관리한다. 그러면은 지역관서장의 업무가 되는데 시설장비는 관리하고 예산은 집행을 하게 되면 행정근무자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하게 되고 행정 업무, 지역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죠. 시도청장은 해당 시도청에 지역경찰 정원 충원 현황을 연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현원의 정원에 미달할 경우 정원 충원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맞습니다. 경찰서장이 각 팀 안에 몇 명을 둘 것인가 그것은 인사발령을 낼 수가 있죠. 하지만 정원이 10명인데 뭐 8명인 상태로 장기간 지속이 된다든가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도청에서는 전체적으로 1년에 2번 그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얼만큼 충원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찰의 업무에 관해서 위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찰 관서장의 업무를 보면 시설 장비 예산 관리를 하죠. 행정근무는 시설 장비를 관리를 하는데 예산은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시설 장비에 대한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상근무가 되는 것입니다. 관리는 행정근무와 관서장의 업무가 되지만 작동에 대해서는 상근무자가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검문검색과 관련해서 순찰 근무자도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경계근무에서도 마찬가지로 검문검색을 하죠. 하지만 차이가 불순분자 및 범법자 색출을 위한 이런 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하는 이렇게 같죠. 비상작전 사태에서 또 통제를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자, 이 두 가지를 또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승진 대비해서 공부하시는 현직분들은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매일 가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글로서 자기 업무를 담당 업무를 이렇게 구분해 두면은 잘 알 것 같아도 시험에 나오면은 또 틀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비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모두 옳은 것은 기계경비는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계에 의해서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서 설치한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신해서 관리하는 것이죠. 기계경비가 맞습니다. 신변보호 업무는 사람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이죠. 특수경비 업무에 대해서는 공항, 항공기 등을 항상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과란을 잘 봐야 됩니다. 혼자 경비 업무는 혼자 경비라는 말은 없죠.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도난 화재 이렇게 하는 것은 시설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비업에서 나오는 경비의 종류는 시호, 신기특이죠. 시호가 신기하고 좀 특별합니다. 시설 경비는 그 해당 시설에서 뭐 경비소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호성은 물건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신변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기기는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서 관제센터를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것이고 특수경비에 대해서는 뭐 공항이라든가 여기는 항공기가 포함된다. 이렇게 5가지를 키워드를 중점을 해서 쭉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경비업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비업을 영유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만이 가능하죠. 도급받은 그 업무를 특정을 해서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장이 아니고 시도청장이 되겠습니다. 허가는 시도청장이 허가를 하게 되겠죠. 또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변경, 그러니까 신규와 변경은 시도청장의 허가사항이죠.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유할 수 없다. 맞습니다. 경비업의 유효기간은 5년이죠. 경비옷 이렇게 암기를 했죠. 옷에서 오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경비 지도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되고 그리고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되겠습니다.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풍속영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풍속영업에는 어떤 게 있죠? 음주, 가무, 즐기는 수기, 목에 비계, 유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음주, 가무, 즐기다가 보면은 목에 비계가 낍니다. 수기, 목에 비계, 유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자, 음주는 단한주점, 유형주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는 노래 부르는 것이니까 노래방, 무도장, 숙박, 이용, 목욕장업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용업이 들어가는데 미용업은 안 되죠. 그리고 비디오방, 게임방, 청소년 유해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조금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밑에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청소년의 출입국 고용이 금지되는 유해업소가 풍속영업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가부 장관이 고시하는 그러한 출입국 고용이 금지되는 유해업소에 한정이 됩니다. 이 말이 빠졌기 때문에 이 말을 좀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별도의 그 정호 공개를 통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게임산업법에 따른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맞죠? 그리고 영화법에 따른 비디오 감상실업 이것이 비디오방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법에 의한 미용업은 안 되는 것이죠. 이용업은 되는데 미용업은 아니다. 미장원은 풍속영업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발소는 풍속영업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도장업 이것은 체육관이 아니죠. 춤추는 데를 말합니다. 풍속사범에 대한 단속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풍속업소인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 위성방송입니다. 이것을 보게 했다. 그러면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이 되겠죠. 유형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유형주점 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죠. 노래방 영업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만 따르면 되겠습니다.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았는데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한다. 그런 주점 형태라면 손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란주점 영업에 해당한다. 이것은 아니죠. 단란주점 영업이 되려면 반드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단란주점 영업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18세 미만에 대해서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민법상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맞는 말이겠죠.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 걸러서 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이렇게 일을 했다면은 시간당 보수를 받는 일을 했다면은 업소 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업소 주인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텔에 동영상 파일 재생 장치인 DB 플레이를 설치하고 투숙객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줬습니다. 음란 동영상을 관람하게 했다. 그렇다면은 음란한 비디오물을 이렇게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이 되겠죠. 청포도가 화양육법에 따른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총포란 것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장약, 총포, 공기총, 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기총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그 공기를 압축해서 총알이 발사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가스를 이용하는 것도 이 공기총의 범위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총포신이나 기관부 등 그 부품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말한다. 맞는 말이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으기로 확정된 후 자격정지라는 것은 없고 모두가 다 이 전과와 관련해서는 금고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과 관련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제조와 소재가 있었죠. 제조는 집 하나 실세라고 했습니다. 집 하나, 하나니까 1이죠. 실세니까 3이 되겠습니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1년이 경과 안 했다. 그러면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또 결격 사유가 됩니다. 제조뿐만 아니라 소지에 대해서도 이런 전과 조항이 있죠. 소지는 총을 소지하고 밖에 나가서 오실 때 총집세 벌어오소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오실 때니까 실행에서 5년이 되겠습니다. 총포도금 화양유법으로 집세니까 집행유예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집세 벌어오소죠. 벌금에서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경우도 결격 사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총포도금 화양유법 상으로서 이러한 전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유실, 매물 등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총포, 도금 이런 것들을 발견, 습득했다. 그러면 24시간 내에 신고 의무가 있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이 경우는 24시간이죠. 48시간이 아니고 여기서 총포, 도금할 때 포가 나오죠. 영어로 4입니다. 4.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내에 해야 되고, 이것하고 비슷한 것이 경비 파트에 보면은 행사 24시간 전에 지도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행사가 나오니까 24가 되는 것이죠. 행사 24시간 전에 경비원을 배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미리 지도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화약률을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발송지를 관할하는 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하약률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운반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면 운반이 있고 이제 운반해서 가져가서 사용을 하겠죠. 사용이 있고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고 또 폐기를 하는 수도 있을 겁니다. 운반을 하려면 경찰서장에게 그 출발하는지 발송지에 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가져가서 사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서장의 이제 허가를 받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화약률을 폭발을 시키는 것이니까 가장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폐기를 하는 것은 이제 없애버리는 것이니까 서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폐기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서장에게 신고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기에서 보면은 운반하려면은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는데, 또 밑에는 대통령령이 또 나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에 대해서는 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이죠.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범칙행위란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각호부터 그리고 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범칙행위라는 것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과에 해당되는 것이죠. 1항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과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2항에서 20만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항은 60만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법조항에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그걸 묻는 문제인데 상당히 좀 디테일한 문제죠. 이 항을 모르면 곤란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3항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까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칙행위가 안 됩니다. 자,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이것은 교사범에 해당되고, 도와준 사람은 방조범에 해당되죠. 이런 사람은 정범에 준해서 처벌하게 되겠습니다. 형법에서는 교사범은 정범과 같이 처벌을 하고 방조와 미수는 감경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 경범죄에서는 교사와 방조를 정범하고 똑같이 처벌합니다. 서로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미수에 대해서는 아예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미수라는 말이 아름다운 손이죠. 경범이는 남자입니다. 경범이 손이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경범이 손은 미수가 아니다. 경범이 미수 없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벌금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감경해 준다는 그런 개념은 없거든요. 미수도 원래 감경을 해주지만은 아예 미수죄 자체를 없애버렸고, 방조는 아예 정범으로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깎아주는 개념은 없습니다.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필요한 경우에는 면제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예 면제를 해주는 것이지 어떤 감경이라는 그런 개념은 없죠. 그리고 좀 가중을 하고 싶다. 그러면 병과를 해버립니다. 어떤 벌금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금액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러한 가중에 대한 조치도 없는 것이죠. 병과는 어떻게 하냐면은 벌국가에다가 구류라든가 혹은 과료를 병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병가를 하면 결과적으로 가중되는 거죠. 과로 같은 경우도 다 돈을 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형법하고 비교해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범칙자란 범칙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있는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 처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범칙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다. 18세 미만이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범칙자라고 하죠. 범칙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범칙자에 제외되는 사람과 범칙자에는 해당되지만은
통고 처분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 경우를 경범인 경우와 또 도교법인 경우를 구분해서 같이 암기를 했습니다. 경범은 쌍피팔구 주부난이죠. 쌍피팔구 주부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교법은 사면 주부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걸 전체적으로 암기해야 되는데 방금 쌍피팔구는 보았죠. 주부난은 뭐 주거가 부정하거나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거나 또 통고처분하기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주부도는 도교법이나 경범이나 같죠. 도교법에서는 사면인데 교통사고 났을 경우에는 사고 처리하면서 정리를 하니까 필요 없고 또 면허증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쌍피팔구 주부난, 사면 주부도 한꺼번에 같이 암기를 하도록 합니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을 주장, 관공서 주치소란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맞고.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난자나 광고물 무단 부착, 행렬 방해, 흉기 얻는 휴대 모두 10만 원짜리죠. 범죄자로 인정되는 사람이라도 통고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이 경우에는 통고처벌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주부난이 되겠습니다. 주부난이죠. 매우 어려운 사람, 난. 제외 사유와 하기 어려운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경범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교사가 되겠고 도와준 사람은 방조가 됩니다. 교사, 방조는 모두 정범하고 같이 처벌하는데 미수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죠. 미수에 대해서는 처벌함이 없습니다. 경범이는 손이 이쁘지 않다. 경범이 미수 없다. 자,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20일 내에 그리고 20%를 더한 금액을 납부를 하면 되겠죠. 금액과 관련해서는 1차에서는 10일 내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때를 놓치게 되면 2차에서 20일 내에 20%를 가산한 금액이 되겠죠. 이때도 못 냈다. 그러면 이제 적결처분을 하게 되는데 적결처분 받기 전까지 50% 가산금을 더 내게 되면은 적결처분 청구를 했다면은 그 청구를 취소를 해야 되고 하기 전이라면은 이제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50%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1은 1이고 2는 이렇게 쭉 모두가 2가 되는 것이죠. 경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경범죄를 벌할 때는 사정과 형편의 헤아리죠. 그 형을 감경하는 것은 없습니다. 금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뭘 깎아주는 개념은 없죠. 아예 면제를 하거나 아니면 구리와 가료를 함께 병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병가를 해버리면은 사실상 가중하는 효과는 있죠. 하지만 법률상에 어떤 것을 가중한다는 말도 없고 감경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자, 범칙자란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인데 범죄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사람, 죄를 지은 동기를 수단을 볼 때 구류 처분을 하는 게 적절하다. 18세 미만이다. 피해자가 있다. 상피팔구죠. 상피팔구인 경우에는 범칙자에서 제외됩니다. 자, 범칙기간 납부 50%를 더 냈다. 그렇다면은 적결심판 청구를 하면 안 되겠죠. 50%까지 더 냈는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빨리 이 문구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못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사 방조는 형법 총칙상 교사 방조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지 않죠. 형법 총칙상에서는 교사는 정범하고 같이 처벌하죠. 그런데 방조범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미수와 방조는 감경할 수 있죠. 경범에서는 교사 방조를 같은 정범으로 처벌을 하고 미수에 대해서는 처벌이 없습니다. 답은 그러면은 2번이 되겠네요. 유실물 처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습득물 공고 후 1년이 아니죠. 6개월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유권 삼실로 암기를 했죠. 소유권 삼실. 6이 나오니까 6개월이 지나면은 소유권을 얻는데 소유권을 얻은 이후에 이 3이 나오니까 3개월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으면은 그 소유권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 그 소유권을 어디로 가느냐? 국고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소유권 삼실로 한꺼번에 암기를 하도록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5 내지 2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섭득물, 유실물, 준유실물을 대는데 유기동물, 동물을 버린 것이죠. 이것은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처리되게 되겠습니다. 준유실물에서는 이제 가축을 잃어버린 경우, 그런 경우는 준유실물로 해서 이 법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데, 동물을 일부러 버린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유실물 처리에 대해서 틀린 것은,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절취된 것이 아니면서 우연히 그 집에서 벗어난 동사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일부러 버린 것이나 또 도품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고 범죄자가 놓고 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면은 경찰서에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실물을 섭득한 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섭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를 하거나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섭취 오이시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자, 섭득을 했을 때는 반환을 하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7일 내에 해야 되는 것이고, 보상금은 5 내지 20%죠. 그래서 섭취하면 오이시, 오이시는 일본말로 맛있다는 뜻이죠. 섭취하면 오이시, 맛있다. 그렇게 암기를 할 수 있고, 유실물을 섭득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보유했다. 그렇다면은 3개월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은 그것을 상실하고 이것은 결국 국고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을 할 때는 공고를 한 때부터 소유권이니까 소유권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은 소유권을 얻을 수 있고, 잃어버리는 것은 상실하게 되는 것이니까 삼실 이렇게 암기를 하면은 3개월이다. 그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종아동 보호규칙을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출인은 신고 당시 가신당이죠. 이탈된 18세 이상을 말한다. 아시가신당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아시가신당. 아동은 실종 당시고 가출인은 신고 당시죠. 신고 당시, 이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장기 실종 신사태, 신고 당시에 48시간이 지난 경우, 48은 숫자법으로 사태가 되겠습니다. 장기 실종 신사태. 보호실종 아동 등이다.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서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죠. 발견지라는 것은 발견해서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는데, 발견한 장소하고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보호 중인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발견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발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되죠. 보호 중인 장소가 되겠습니다. 실종아동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동 등이란 실종 당시에 18세 미만이 되는 것이죠. 아동은 18세가 되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19세,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18지자가 되는 것이죠.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신체장애에 대한 말은 없죠. 제가 기본서 할 때는 이 지적 또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으로 별도의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발정치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바로 암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뭐 지자 혹은 이 말을 두 개 또 바꿔서 그렇게 암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이 18세부터 쭉 암기를 하면은 좀 욕처럼 들립니다. 자, 실종 아동 등이란 양유유 사갓길이죠. 양유유 사갓길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한다. 보호자란 것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다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보호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호자를 찾아줘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보호자에는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가 포함이 되는데, 아동학대법이 있죠. 여기서도 보호자의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친권자 또 후견인 그리고 업무 고용 관계로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이 아동학대법에 의해서는. 하지만은 실종아동법에 있어서는 사실상 보호자는 포함되지 않죠. 이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도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자는 제외됩니다. 법률상 보호자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돈하지 않도록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시설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 플러스 인가나 신고 등이 없이 사실상 보호하는 그러한 시설도 포함되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 자, 법과 규칙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아동 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시 가신 당이죠. 아동은 실종 당시입니다. 실종 신고 당시가 아니죠. 이런 말들을 잘 봐야 됩니다. 18세는 맞죠. 그리고 장애인 중에서 지자, 정치가 되겠습니다. 발생지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목격됐거나 그렇게 추정되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술하지 못했거나 또 대중교통시설에 있었다. 실종이나 가출 발생 후 한 달이 지났다. 그런 경우에는 최종 주거지를 발생지로 보게 되겠습니다. 발견지라는 것은 발견해서 보호 중인 장소인데 서로 다르다. 그러면 발견한 장소가 아니라 보호 중인 장소가 되겠죠. 장기 실종 아동, 장기 실종 신사태입니다. 신사태. 맞죠? 법과 규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발견지라는 것은 발견해서 보호 중인 장소인데 서로 다르면 보호 중인 장소다. 맞죠?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무가죠. 실종 아동, 가출인, 또 입소자 중에서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무연고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실무가 이런 사람들을 이 프로파일링 시스템 내부망에 입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대비되는 것이 인터넷 안전드림이라고 있죠. 인터넷 안전드림. 여기는 이제 인터넷으로 아예 공개를 하는 것인데 가출인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입력을 하지 않는다.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나간 사람이죠.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공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가출인의 경우 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해제일로부터 10년간이 아니고 5년간 보관하게 되겠죠. 아가 옷입니다. 아가 옷은 5년간 보관합니다. 옷에서 오를 연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아가 옷, 발정치짱 이렇게 암기를 해줬죠. 발정치짱, 짱이란 말은 숫자법으로 10이 되죠. 발은 자폐성 장애인, 직접 장애인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치짱 한꺼번에 암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장은 실종 아동 등 범죄를 인한 경우 제외되는 것이 맞죠. 조사관 발견을 위해서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실종 아동들의 개인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실종아동법 규칙에 따른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규칙상 장기 실종 아동 등 장기 실종 신사태죠. 실종된 지가 아니고 실종 신고된 지가 되겠습니다. 신사태. 법상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은 신고 의무자에 해당되죠. 규칙에 따르면은 보호시설 무연고자는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닙니다. 실무관은 입력을 하죠. 다만 인터넷 안전드림에서 가출인에 대해서는 입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등이란 18세 미만 그리고 발정치가 되죠. 18세 미만에다가 발정치인데 발달장애인은 자폐성 장애인이나 혹은 지적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신체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죠. 아동 등이 아니고 실종 아동 등이 양요유 사각길이 되겠습니다. 법과 규칙에 따른 설명을 적절한 것은 규칙상 강력범죄는 살강변이죠. 살강변인데 약취유인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보호자란 것은 친권자, 후견인, 그리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보호시설의 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보호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죠. 이때 보호시설이라는 것은 그 사회복지시설, 정식으로 인가가 된 경우죠. 사회복지시설과 인가나 신고 없이 사실상 보호하는 경우도 그 보호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경찰관세장은 실종 아동 등 범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겠죠. 제외한다. 그리고 보호시설 장 종사자는 알게 됐을 때는 경찰청장이 구축하는 운영신고체제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률상 실종 아동 등에 대한 신고 의무자가 아닌 것은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맞고 청소년 보호제일센터의 장 종사자도 맡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보호 감독하는 경우도 맞죠. 이 경우는 이제 업무 고용 관계로 사실상 보호하는 경우를 말하고 미신고 보호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있죠. 이 경우는 5년 이하 징역에 해당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등을 보호하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데, 따지고 보면 이 경우도 뭐 신고 의무는 있다고 볼 수는 있죠. 신고 의무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고 의무자에는 속하지 않는 겁니다. 신고 의무자를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것, 자, 출고 금지와 고용만 금지되는 경우가 있죠. 출고 금지는 유단, 무사, 일복, 노비죠. 유단자가 많은 무사, 일복이 많은 노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출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출입할 수 없으면 고용도 안 되는 것이죠. 유용주점이나 단란주점, 무도장, 사형행위, 이런 일개가 되는 것이죠. 일반 게임장, 복합게임장, 복개, 노래방, 비디오방, 성 관련 판매업소, 전화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만 안 되는 업소도 있죠. 이것도 별도로 암기를 했습니다. TV에서 인수기, 목청만, 속하유, 이렇게 암기를 했죠. 티켓다방에서 배달하는 경우, 여기도 이제 B가 나오는데 이것은 비디오물 소극장이 되는 것이죠. 위에서는 비디오물 감상실업입니다. 감상실업은 비디오방이 되는 것이고, 소극장에 대해서는 고용금지가 되는 것이죠. 인계, 숙박, 이용, 미용은 아니죠. 미장원은 갈 수 있습니다. 목욕탕, 청은 청계가 되는 것이죠. 청소년 게임방, 만화방, 소주방, 카페, 유해물질 제조업소, 그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사형행위, 무도업장은 출고 금지고, 비디오물 소극장이죠. 그리고 만화방, 이 경우는 고용만 금지가 되겠습니다. 출고 금지 업소, 인터넷 게임 시설, 인계죠. 인계는 청소년들이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계는 못 가죠. 유단무사, 일복노비, 성전 출입 금지입니다. 이것은 안 되고,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방이죠. 여기는 안 되고, 비디오물 소극장업은 가능하죠. 청소년 유해행위에 해당되는 것, 유해행위가 나오면 또 한번 읊어봐야 됩니다. 일시고3 성유학 호헌티죠. 1에서 10년, 10년, 일식 5,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벌이 되는 경우가 성, 유, 학, 호헌티가 되죠. 호헌티, 한꺼번에 3년짜리가 되고, 성은 성적 접대가 되는 것이고, 유는 유흥 접객을 하든지 혹은 음란 행위가 하는 것이고, 학은 이제 학대 혹은 뭐 장애나 기형을 관람시킨다든지 또 구걸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고, 호는 호객 행위 하도록 하는 것이고, 혼숙, 티켓다방에서 배달하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구걸한다, 음란하게 한다, 손님을 유인한다, 호객 행위가 되는 것이죠. 주로 차를 조립 판매하는 데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배달이 안 되는 것이죠. 배달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차 등을 조립 판매한다. 이것은 뭐 카페도 될 수가 있잖아요. 커피숍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해행위가 아니죠. 혼숙, 그 다음에 영리 목적으로 이렇게 유흥을 도두던 행위, 이런 것들은 해당되는 겁니다. 소년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우범자가 되겠죠. 우범 소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10세 이상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맞습니다.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서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법은 내부에서 이송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소년이란 19세 미만자를 말하는 것이죠. 보호자라는 것은 법률상 감호 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징역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 일반 교도소 안에서 특별히 분리된 장소, 여기서 형을 집행하는데, 만약에 집행 중에 23세에 도달하게 되면
일반 교도소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고, 촉법 우범 소년에 대해서는 서장은 직접 관할 검찰청이 아니고 소년부로 바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일반 사건을 처리를 하게 되면 검찰청으로 송치를 해서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 소년부로 경찰서장이 직접 송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청법에서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별도로 암기를 했었죠. 무기라든가 5년 이상 처벌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5년 이상 처벌할 수 있는데 무기는 포함되지 않죠. 이런 경우는 나눌 수가 있는데, 성착취물, 재수수죠. 제작, 수입, 수출이 되겠습니다. 성착취물, 재수수. 강매, 강요한 경우는 미수로 처벌되죠. 강매는 이제 강은 강간죄가 되는 것이고 매는 인신매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강요죄, 강요. 제가 기본서 설명할 때 미수는 그 아름다운 손이었죠. 아름다운 여성의 손으로 성착취물을 강매,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수, 아름다운 손이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는 미수범이 없습니다. 다시 문제를 보면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 이런 것들을 업으로 한 사람은 포조라고 하고 업이 나왔기 때문에 세븐 업이죠. 7년 이상 징역에 해당되겠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아청에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성을 팔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강요를 하는 것이죠. 강요죄는 미수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대별되는 것으로 권유하는 것이 있죠. 권유는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었죠. 이렇게 강요와 권유를 잘 구분해야 되고요.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장자, 토건, 알강, 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알선이 되죠. 성을 사는 행위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이 경우도 물론 알선하는 것이죠. 아청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성착취물을 재수수한 경우는 무기나 5년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두고 있다. 맞습니다. 아청에 대한 성범죄를 소년에 대해서 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소년이 또 다른 아청에 대해서 성범죄를 한 경우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선고유예를 한다면은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해야 됩니다. 아청에 성을 사는 행위에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는 포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븐업이 된다고 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범죄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합의 강요는 합치를 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합치 강요입니다. 합치 강요는 7이 나오니까 7년 이하가 됩니다.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는 경우, 그러니까 성을 팔도록 강요하는 것하고 합의 강요하는 것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노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는 성을 사는 행위는 아니죠. 이것은 유해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하고 구분해야 되는 개념이 아청의 성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죠. 성매수. 이것은 성접수자로 암기했죠. 성을 매수하니까 완전히 접수를 하는 겁니다. 성교라든가 유사성교까지 포함이 되고 접촉이나 노출로 일반인의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성매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행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본인이 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 되고, 유해행위는 아까 위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성유학 호혼티죠. 성유학 호혼티 할 때 이 성은 성적 접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흥으로 또 접객하는 겁니다. 손님을 접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란 행위가 있죠. 음란 행위. 그래서 뭐 성, 접, 이렇게 암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청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한다. 아청이 이미 성매매 여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경우에도 아청의 금품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이나 약속을 해서 팔도록 권유한 경우에는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포함된다. 그렇겠죠.
아청을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의 대상이 되는 아청임을 인식을 했는데, 그리고 알선 행위를 했더라도 아청은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아청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은 이 법에 의한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겠죠. 당연히 알선하는 사람은 그 아청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인식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알선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성을 사는 사람이 몰랐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성매매 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 대상자에 대한 연령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아청을 고용을 했다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 있겠죠. 아청의 성을 사기 위해서 아청을 유인 또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맞습니다. 권유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 경우는 미수범이 없죠. 강요한 경우는 미수범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정폭력 범죄, 이 부분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이 주거침입 범죄가 새로 들어오게 됐죠.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벌되는 것들을 쭉 암기를 했었죠. 성유혹, 체감했죠. 그리고 공손, 협상, 강요받았습니다. 강요. 여기서는 이제 강요 이렇게 한꺼번에 암기를 하죠. 두 문자가 아니라. 왜냐하면은 강도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폭주, 정카하는 것이 명확하다.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자, 성과 관련된 범죄, 유기나 아동 혹사, 체포, 감금이 되겠죠. 공갈, 손괴, 협박, 상해, 강요죄가 되는 것이고, 폭행, 주거침입 플러스 퇴거불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왔고, 정보통신 이용법에 의한 그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명예훼손,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모욕죄도 해당되죠. 그리고 학대, 이런 경우가 되고,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것들도 함께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약방인이죠. 약방인은 약사가 되겠습니다. 약방인이 성형수술을 좀 한 것이죠. 그래서 뭐 턱도 좀 깎고, 그래서 중손괴했습니다. 뱃살을 또 사절을 하고,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강행, 치사가 되었죠. 자, 약취위인, 업무방해, 인질 강요가 되는 것이죠. 중손괴. 중손괴는 또 바로 두 문자가 아니라 전체를 다 넣었죠. 여기 손괴죄에는 특수손괴도 포함되지만 중손괴는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배살사절, 배임, 살인, 사기, 절도,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위에는 강요죄가 되고, 그리고 행은 횡령죄가 되는 것이죠. 각종 치사죄. 다만 강간치사는 해당되지 않죠. 안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가정폭력 사건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강간치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망한 그런 치사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대부분 그 재산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범죄니까 폭력 범죄가 아니잖아요. 가정폭력 범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명예훼손 해당되죠. 재물 손괴죄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손괴는 안 되죠. 유사강간, 강간죄 됩니다. 맞는 말이고, 응급조치를 했다. 그리고 이후에 재발 긴급이죠. 이런 경우에는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죠. 법원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서 위제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는 제외하고, 이런 경우 혹은 또 약식명령을 고질했다. 이런 경우에는 200시간 범위 내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감명령, 또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이것들을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200시간이죠. 이 시간과 관련해서 같이 알아둬야 될 것이 성폭력 처벌법에도 보면은 500시간의 수감명령 또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위제 판결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이 500시간을 반드시 병과를 해야 합니다. 병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아무래도 가정폭력이 조금 약하다고 보고 여기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500시간을
병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간을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폭력법에 대해서 200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성폭력자에 대한 500시간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비타 500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비타 500이라는 음료수가 있죠. 이 비라는 말이 원래 여성이라는 말이 좀 있습니다. 왕비 이러면은 여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비를 함부로 타면은 성폭력이 됩니다. 500시간 수감 명령을 받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200시간이죠. 200이 아니고 뭐 대신 300 이런 말 나오면은 틀리게 되는 것이죠. 200에서 200을 생각을 합니다. 당나라 때 아주 유명한 시인이 200이라는 시인이 있었죠. 이 사람이 술을 아주 좋아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달을 쳐다보고 술을 마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를 지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정은 돌보지 않았겠죠. 가정 폭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것이지. 하지만은 이제 가정 폭력이라는 부분에서 200이라는 그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을 연상을 해서 200시간과 연관을 시키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약방인, 중송계, 뱃살사절, 강행치사죠. 나머지 것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되는 것,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묻고 있거든요. 두 개의 아두수로 잘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 그러면 해당 사항이 되죠. 사기죄다. 사기죄는 안 되죠. 약방인, 중송계, 뱃살 사절입니다.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재산죄는 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해당됩니다. 약취했다. 약방인이죠. 약이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도 안 되죠. 병과 같이 살고 있는 동거 친족이죠. 사촌동생이니까 병의 명예훼손을 했다. 폭주정카 명확하죠. 명예훼손은 포함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지인이 여기서 안 되는 것이죠. 재무손괴는 물론 들어가지만 다음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가정폭력 범죄라는 것은 상해폭행, 유기, 학대, 혹사, 체포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도 들어가죠. 주거침입도 들어갑니다. 강요는 들어가는데 강도는 안 되죠. 공갈, 재무상계, 재무손괴는 들어가는데 중손괴는 안 들어갑니다. 모두가 맞게 되겠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기존속일 경우에 고소할 수 있죠. 가폭범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나 친족이 고소권이 없다. 그렇다면은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하면은 검사는 10일 내에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이나 70세 이상 노인, 70세가 아니고 여기서는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치료를 할 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 의무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60세를 노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상당히 좀 문제가 그렇게 퀄리티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없죠. 자, 몇 세 이상이 노인이냐 하는 문제인데 규정에는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요즘은 노인은 65세, 70세 이렇게 규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60세 이상 노인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 그게 시험이 나왔습니다. 가정폭력 특례법상 긴급 임시조치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 부분은 그 요건을 전체적으로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동학대 사건하고 같이 연관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있고 또 아동학대 처벌법이 있는데 응급조치가 있죠. 이때는 재인 고통이죠. 그리고 긴급 임시조치가 있는데 격주통입니다. 그리고 임시조치가 있죠. 마찬가지로 격주통 플러스 요구가 되는 것이죠.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재인 격통이죠. 고통이 아니고 재인 격통 추이를 보자 했습니다. 추이는 70이가 되죠. 그리고 긴급 임시조치는 마찬가지로 격주통이 똑같습니다.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격주통 친교 요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친교 요구가 되고 여기서는 요구가 되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정폭력범하고 아동학대처벌법하고 전체적으로 요건을 다 암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제지, 분리수사가 되는 것이고 인도하는 것이죠. 의료시설이나 보호시설에 인도하는 것이고 고는 고지인데 이번에 새로 들어왔죠.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신변 안전조치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고지를 해주고 이후에 재발이 될 우려가 있으면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하고 알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통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인 고통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지하고 인도하고 격리하는 것이죠. 여기서 통제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72시간 내에 해야 되는 것이고 격주통은 이제 격리를 하거나 주거 등에 접근 금지가 되는 것이고 통신으로 접근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거 등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접근 금지도 새로 하나 규정이 들어왔죠. 임시조치는 격주통은 똑같고 요구는 요양소 등에 위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치소나 유치장에 유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되는데 친교 요구죠. 친은 친권자를 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후견자라든가 교는 교육에 대한 위탁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동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쭉 저와 같이 똑같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암기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위탁을 한다. 이 경우는 긴급 임시조치에는 해당되지 않죠. 이것은 격주통이잖아요. 격주통만 되고 이 위탁을 하는 것은 판사가 직권으로 재량껏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피해자나 구성원, 사람에 대한 접근 금지도 이번에 새로 생겼고 100m 이내에서 접근을 금지하는 것 맞고 그 다음에 구성원의 주거 점유하는 방식으로부터 격리하는 것,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이렇게 격주통이 되겠습니다. 검찰은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가능하죠. 주거 점유하는 방치로부터 퇴계 등 격리를 할 수 있고 또 접근 금지, 격주통이 되겠습니다. 격주통으로 임시조치를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요양소 위탁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요양소 위탁을 하는 것은 판사가 직권으로 재량껏 결정을 하는 것이지 검사가 신청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금 특이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격주통이 원래 긴급 임시조치 하는 것인데 이 요건에 해당되는 것만 검사가 다시 임시조치를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를 했음에도 재발 긴급이겠죠. 그렇다면은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서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임시조치는 긴급 임시조치하고 48시간 내에 청구해야 되는 것이죠. 형법상 유기죄는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보니까 아까 문제 풀면서 한 가지 답을 체크 안 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아까 맨 처음 풀었던 문제에 있어서 기출문제인데 바로 이 1번 문제에서 가정폭력 범죄 중에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청천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했는데 청천보호법이 아니겠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우선으로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해설에도 나와 있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을 하되 하지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 당연하겠죠. 갑자기 뭐 청소년 보호법이 여기서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게 기출문제인데 위에 보기들을 몰랐더라도 상식적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죠. 다시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해 아동이 보호자의 학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미인지성 때문인 것이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광범위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은 맞고 응급조치상의 격리란 48시간 동안 격리한다. 재인 격통 추이를 보자 했습니다. 72시간이 되겠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이 된다. 이 말은 맞죠. 기한으로 피해 아동을 장소적으로 불리한 조치를 말한다. 이번에 또 법률이 개정되어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이 72시간 내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48시간을 더 연장을 한다 하는 부분이 새로운 기준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방금 설명했듯이 만약에 검사가 청구를 했더라도 판사가 72시간을 넘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면은 그 결정하는 시간까지 쭉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판사 결정 시까지 계속 연장이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응급조치는 쭉 늘어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재발 긴급이겠죠. 그러면 긴급 임시조치가 되고, 임시조치는 아동학대 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아동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사의 결정으로 행위자의 권한 자유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조치다. 맞는 내용이죠. 피해 아동이 보호자의 학대를 당연히 봐야되고 이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미인지성이었죠. 방금 위에서.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위험 문제하고 거의 같은 성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응급조치란 재인격통 추이를 보자 72시간이 맞고 검사가 청구를 했다.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시까지 연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장소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재발 긴급이다. 그러면은 긴급 임시조치 할 수 있고 임시조치는 뭐 이런 조치이다. 똑같죠? 방금 본 문제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게 18년도 경감에 나왔는데요. 방금 19년도 경감시험에 나왔습니다. 여기 미인지성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18년도 승진시험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 승진시험을 응용을 해서 경관시험에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낸 거죠. 이런 걸 보면 승진시험과 경관시험 또 채용시험 서로 기출문제를 많이 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아동은 18세죠.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를 했다. 그러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을 해야겠죠. 현장에 출동을 하거나 아동학대 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즉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맞고, 응급조치 유형에는 재인격통 추이를 보자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재인, 격, 인, 그리고 상담, 위탁 이런 것은 아니죠. 이것은 임시조치에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격주통 친교 요구죠. 교가 나오죠. 친교 요구. 아동학대 행위자를 격리하는 응급조치는 48시간을 넘을 수 있죠. 재인격통 추이를 보자 72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2개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